비가 내리는 런던의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 앞에 서 있는 저의 손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클레어 포스터, 런던 도시개발청 수석 설계자. 이제 곧 사라질 직함이었죠. 명함의 잉크는 선명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제 이름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분노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 아래 거울처럼 반사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자신감으로 단단했던 눈빛은 흐려졌고 매번 깔끔하게 묶어내던 머리칼은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외면하려 해도 외면할 수 없는 실패한 도시 설계자의 초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5분 전. 비서가 다가와 준비를 알렸고 저는 마치 무대 위 형벌처럼 느껴지는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템즈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10년이라는 제 청춘의 대부분을 바쳐 설계했던 그 계획은 영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친환경 도시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조사 데이터의 오류라는 작은 균열은 곧 거대한 붕괴로 이어졌죠. 첫 단지 기초공사에서 심각한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국가 예산 수천억이 한순간에 증발했고 그 책임의 화살은 망설임 없이 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회견장에 들어서자 눈부신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다잡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템즈강 프로젝트의 부실 시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단 한 문장이 그렇게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집안 조사는 외부 기관의 몫이었지만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건 저였기에 모든 비난은 당연했습니다. 언론은 저를 영국 도시계획의 흑역사라 불렀고 제 이름은 한순간에 무너진 이상과 오만의 대명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철저히 바뀌었습니다. 업계에서 제 이름은 삭제되었고 전화벨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습기 어린 창밖으로 흐르는 템즈강만이 변함없이 제 시선을 붙잡았죠. 그 물결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제 존재가 흐르는 시간 속 어디쯤에 떠밀려가고 있는지 되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6개월쯤 흘려보냈을 무렵 어김없이 비가 내리는 축축한 날이었습니다. 예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진행 중인 한강 르네상스 관련 자문 프로젝트에 단기적으로 참여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바로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자문? 해외 출장? 이제 그런 일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책상 위 컴퓨터 안에 미완성인 채 잠든 제 마지막 설계도를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제게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오직 전자제품과 자동차로만 알려진 나라라는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삼성과 현대 정도 외에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특히 도시 설계에 있어서 한국을 주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사실 한강이 서울을 가로지른다는 사실조차 이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강을 입력하고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무수한 도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단순한 진실. 마치 매일 아침 바라보던 템즈강처럼요. 한참을 말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다 긴 한숨을 내쉬며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 몸부림이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자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막연히 떠올렸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보이지 않았고 세련되고 정돈된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유리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안내 로봇이 유려하게 움직이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언어 속에서도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은 마치 미래도시로 진입하는 관문 같았습니다. 매끈하게 뻗은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빌딩들. 창밖을 스치는 풍경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던 건 도시 곳곳에서 반짝이는 물빛이었습니다. 강이 도시의 중심을 따라 유려하게 흐르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푸는 것도 잠시 서울시 도시계획과 박지현 주무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한강사업본부에서 첫 미팅이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켰어요. 영국에서 가져온 도시 설계 이론과 템즈강 프로젝트의 미완 초안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밤이 깊도록 문서를 다듬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도착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여러 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연 주무관은 환한 미소로 일어나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토지 이용률이나 건축밀도 같은 기술적인 논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먼저 꺼낸 이야기는 한강의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강변으로 몰려든 피난민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하게 오염됐던 강물의 과거,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다시 살아난 맑은 물.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추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당혹스러워졌어요. 런던이라면 가장 먼저 경제성을 따지고 설계 효율을 분석했을 텐데 말이죠. 이곳에서는 그보다 앞서 강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주무관은 제 표정에서 낯선 기색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포스터 씨, 어떤 자료부터 보고 싶으신가요? 솔직한 심정은 빨리 계획안의 핵심 설계도와 예산표를 보고 싶었지만 예의상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한강의 역사 자료부터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 화면에는 시간이 거슬러 오르듯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천막촌이 들어섰던 강변. 청계천 복원 공사가 진행되던 시기, 그리고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비된 한강공원까지. 한 시대의 파노라마가 그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과 함께 한강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비빔밥을 처음 맛보았어요. 젓가락질이 익숙지 않았지만 그런 사소한 불편함보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손을 꼭 잡은 연인들, 나무 그늘 아래 가족들과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들. 런던의 강변과는 또 다른 따뜻한 일상이 그곳엔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지연 주무관은 저를 유람선 투어에 초대했습니다. 유람선에 올라 강을 따라 내려가며 그녀는 각 다리마다 얽힌 사연과 도시의 흐름을 설명해 주었어요. 마포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그저 구조물이라 생각했던 다리들에 저마다의 기억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반포대교에 설치된 세계에서 가장 긴 분수, 달빛무지개 분수 이야기를 들을 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참 섬세하고 따뜻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람선 갑판 위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멀어지는 도시 사이로 반짝이는 강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 도시가 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런던에서 템즈강이 도시의 배경이라면 서울에서 한강은 도시의 심장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도시가 숨쉬고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은 물처럼 강을 따라 흐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강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 펼쳐진 야경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각기 다른 조명으로 물든 다리들, 강변을 따라 이어진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잔잔한 물결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의 당혹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호기심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강과 함께 성장해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죠.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실패를 잊기 위해 왔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창문을 열자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한강마을 기억 수집 프로젝트의 현장 인터뷰에 동행하는 날이었죠. 박지연 주무관과 함께 마포구의 한 다리 밑에서 김만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팔순을 훌쩍 넘긴 분이셨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에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줄곧 이 강변에서 살아온 분이라고 했어요. 박지연 주무관이 통역을 도와주었지만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등과 깊게 패인 주름에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그 자체로도 충분한 증언이 되는 듯했죠.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어요.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 강변에 형성된 난민촌을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숲에 묻혀 이름조차 잊혀진 다락골, 절골 같은 마을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의 거칠어진 손가락이 지도를 짚을 때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위치 표시가 아니었어요. 각 마을마다 누가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아이들이 놀던 공터와 마을 어귀의 우물과 빨래터까지. 도시 설계 도면에는 절대 담기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 숨쉬는 삶이 고스란히 기록된 지도였죠. 우리는 6.25 전쟁 때 다 잃고 여기로 피난 와서 천막치고 살았어요. 겨울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서로 도우며 견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무수한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물이 범람해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던 날들, 산업화가 몰아치며 강이 썩어가던 풍경, 그리고 결국 70년대 강변 정비 사업으로 마을이 사라져야 했던 순간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잊고 있던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자연도 도시 경관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견뎌온 말 없는 목격자였습니다. 점심 무렵 우리는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토종 잉어 매운탕. 난생 처음 맛보는 강한 매운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강렬함 속에 오래된 정이 스며 있는 듯 했어요. 식사 중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강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단순한 말이 왜 그렇게 깊이 느껴졌을까요? 런던에서 템즈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는 강을 설계의 대상 또는 개발의 중심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김만수 할아버지에게 강은 어쩌면 삶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계 이전의 공존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강변을 걸으며 예전 마을 터를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된 곳이지만 할아버지의 기억 속 그 자리는 여전히 아이들이 뛰놀던 마을 골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고기도 잡았어요. 이 강이 우리 삶이었지.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꺼내 강물에 던졌어요. 잔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도시 설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도시를 효율과 기능의 조합으로 보아왔습니다. 아름다움과 실용성, 그것이 저의 기준이었죠. 그러나 이곳에서 마주한 도시는 기억이었습니다. 사라진 마을의 이름, 강물에 담긴 이야기,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도시란 결국 그 안에서 살아온 이들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어온 셈인 거죠. 할아버지의 아파트로 돌아가 그분이 간직한 오래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강이 범람하던 60년대. 철제 헬멧을 쓴 공무원들이 철거를 알리던 70년대. 올림픽을 앞두고 정비된 강변의 풍경들. 그 모든 장면이 할아버지의 인생과 겹쳐져 있었습니다. 내 평생이 다 이 강가에서 흘러갔네요.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이곳 역시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품어온 공간에서 이제는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이의 뒷모습에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수 없더군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삶의 서사들. 도시 설계도에는 절대 담기지 않을 풍경들. 오늘 저는 공간이 아닌 기억을 다루는 설계의 본질을 처음으로 마주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이 쌓아 올린 삶의 흔적들. 문득 제가 실패한 템즈강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창가에 서서 밤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결 위로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내일 예정된 한강 북부 친수공간 재개발 사업 회의. 이제 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강가에서 마주한 이야기가 제게 새로운 설계의 언어를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강사업본부에서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한강 북부 친수공간 재개발 사업 논의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장 차림의 서양인들과 한국 측 관계자들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탁자 위로 놓인 도면들, 고요히 떠있는 커피잔, 그리고 말 없는 눈빛들. 그 모든 게 이미 하나의 전투처럼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 글로벌 어반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로건 대표도 나와 있었습니다. 도시를 숫자로 평가하는 사람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템즈강 프로젝트를 언급했지요. 지나간 실패와 회한, 그리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감정들까지 담긴 이름. 저에겐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인데 말이죠. 그의 말투에서 여전한 자신감과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듯 설계된 미소와 함께요.
마이클의 팀은 한강 프라임 워터프론트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상업지구 개발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층 빌딩, 초대형 쇼핑몰, 특급 호텔, 요트클럽까지. 눈앞에 펼쳐진 건 분명 매력적인 숫자들이었고 도시의 성장 그래프를 자극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머무르던 숙소 근처 김만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낡은 동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숫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품고 있어요. 지역 정체성을 지키며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고개를 돌려 비웃듯 말했어요. 그 낡은 건물들에서 무슨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제 쪽을 향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제 안의 나침반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든 도시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우고 새로 쓰는 것과 이어가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은 얼어붙었고 한국 측 관계자들의 눈빛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무게가 저를 향해 기울어졌다는 걸 느꼈죠.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은 자신의 팀에 합류하자고 은밀히 제안해 오더군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경력을 회복할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말하던 그 눈빛 말이죠. 생각해 볼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강변의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마이클의 계획대로라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잃는 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할아버지의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한강과 함께 살아온 분이니까요. 조심스레 그에게 개발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거야. 그걸 막을 수는 없지. 다만 우리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좀 서운하구먼.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도시 설계란 단순히 땅에 선을 긋고 건물을 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담고 기억을 이어가며 다음 세대에게 어떤 풍경을 남길지 고민하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템즈강에서 놓친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사람들, 그리고 시간. 호텔로 돌아와 마이클의 제안을 다시 검토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강에 맞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긴 런던이 아니고 서울은 템즈의 복사본이 될 수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 그 잔잔한 물결 너머로 저녁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이 도시, 이 강의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템즈강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깊은 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지연 주무관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개발구역에서 강제 철거가 시작됐다는 말에 망설일 틈도 없이 옷을 챙겨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굴착기들이 서둘러 벽을 밀어내며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고 있었고 잿빛 먼지 사이로 고성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주민들은 벽돌과 흙먼지 속에서 몸으로 저항하고 있었고 그 앞에서 마이클 로건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제된 말투로 말했죠. 클레어, 비즈니스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 순간 군중 속에서 김만수 할아버지가 용역 직원들에게 밀려 땅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숨이 멎는 듯한 순간 그대로 달려가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지만 눈빛은 말보다 먼저 무너져 있었죠.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그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이클에게 돌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작업을 당장 중단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일입니다. 마이클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레어, 당신의 그런 감상적인 태도가 결국 당신 커리어를 망친 거야. 그 말에 속이 뒤집히는 듯한 감정이 제 안에서 끌어올랐고 마침내 꾹 눌러왔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발전이요? 그게 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이죠? 반짝이는 건물들만 가득한 도시에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발전을 말하는 건가요? 한강은 누구의 것인가요? 투자자들의 것인가요? 아니면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이 사람들의 것인가요?
마이클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자문 계약은 이걸로 끝이야.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어깨가 더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안에 무언가를 되찾은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오랜만이라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가슴속에 맺혀있던 확신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처를 품었고 산업화의 거센 오염 속에서도 견뎌냈으며 마침내 다시 맑게 흐르며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해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런 시간과 기억을 외면한 채 단지 숫자와 도면만으로 도시를 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문득 김만수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다음 날 서울 시내 곳곳에 제 기자회견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 측 자문 계약 역시 종료되었음을 알렸어요. 드디어 한 줄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김만수 할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목소리가 좀 전해진 것 같아. 말없이 앉은 채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강은 늘 제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은 강을 다르게 보지요. 어떤 이에겐 돈이고 어떤 이에겐 추억이지. 당신에게 강은 이제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분의 물음에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강을 삶으로 봅니다. 흐르고 때로는 범람하고 때로는 마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흐르는 삶.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삶으로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제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맺혔죠. 저도 모르게 이 강과 이 도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 마음 한켠이 묶여버린 걸까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단 2주,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도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 신문사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였죠. 제 기자회견이 인상 깊었다면서 말이죠.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걸까? 아니,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터뷰는 직접 만나서 진행해 보시죠. 제가 조금 더 서울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런던행 비행기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강과 도시의 공존. 인간 중심 도시 설계를 위한 제안. 저에게 남겨진 숙제와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지연 주무관에게 연락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비해간 보고서를 조심스레 펼치며 설명했죠. 첫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파괴가 아닌 재해석과 보존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설계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도시 설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강변을 따라 걷는 길 위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억의 길을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울에 머물면서 개인 연구자의 자격으로 서울의 젊은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을 만나며 제안을 다듬어갔고 김만수 할아버지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포럼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곳이죠. 그렇게 쌓인 이야기가 도시를 숨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강은 바로 그 기억의 흐름이자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발표에 생각보다 큰 호응이 이어졌고 뜻밖에도 글로벌 어반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담당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포스터 씨 본사에서 당신의 관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투자자들과 주민들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협의가 시작된 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분명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후 원탁회의를 제안해 모든 관계자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무거운 침묵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은 누구의 것인가요? 투자자의 것도 행정의 것도 아닙니다. 강은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간입니다. 결국 개발 규모는 축소하되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어요. 그날 밤 한강변을 혼자 걸으며 템즈강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강인데 왜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강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바뀐 것이겠지요. 템즈에서는 늘 흐름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에서는 그 흐름에 귀 기울이고 공존하는 법을 배웠던 거였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점점 멀어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강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강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강의 흐름처럼 우리 또한 그 흐름에 맞춰 함께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6달이 흘렀습니다. 템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서 인간 중심 도시 설계 연구소라는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기에 이제는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설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흐릿한 런던의 풍경을 보며 자주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김만수 할아버지의 조용한 눈빛, 박지연 주무관과의 날카롭고도 따뜻했던 토론들까지. 그때 메일함에 도착한 새로운 메시지가 제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포스터 씨, 한강 북부 친수공간 재개발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당신이 제안한 기억의 길 아이디어가 핵심 요소로 반영되었어요. 자문위원으로 다시 서울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다니. 가슴이 뛸 노릇이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즉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박지연 주무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글로벌 어반 인베스트먼트도 접근 방식을 바꿨고 서울시도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보존되어 새롭게 단장 중이었고 강변을 따라 조성 중인 기억의 길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김만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그 옆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포스터 씨, 제 손자 민호입니다. 건축학과 학생인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이번 기회에 그 이야기들을 실제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할아버지와 같은 단단한 진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프로젝트 팀 미팅에는 뜻밖에도 마이클 로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우리 방식은 틀렸다는 걸 뒤늦게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 당신의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기억의 길을 중심으로 한 설계안이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디지털 스토리텔링 포인트가 설치되어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듯 흘러나왔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의 증언도 그중 하나의 콘텐츠로 포함되었죠. 저녁에 한강변 식당에서 팀원들과 식사하며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템즈강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뤘다고 해도 이토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때 박지연 주무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공간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연결이죠.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강에서 느꼈던 것, 김만수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것이 바로 정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죠. 민호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옛 마을의 모습을 AR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특정 지점에 비추면 그 자리에 있었던 옛 건물과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도록 말이죠. 할아버지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도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요.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기억.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고자 했던 도시의 본질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자문 활동을 마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김만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그리신 한강의 옛 모습이 담긴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이야기를 지켜줬으니 나도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내 기억 속 한강이에요.
그림을 손에 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이 강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라 제 마음의 일부가 된 장소라는 것을요. 이곳에서 정을 배웠고 도시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이제 진짜 도시 설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2년이 흘러 서울 한강 북부의 친수공간 재개발 프로젝트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기업과 미래가 공존하는 한강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도시계획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들 하더군요. 준공식을 일주일 앞두고 런던 사무실로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노란색 봉투 안에는 박지연이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적은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포스터 씨,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기억의 길에는 과거 마을이 있었던 자리마다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AR 기술을 통해 그 시절의 풍경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은 소리의 정원이었어요. 녹음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고 그 중심엔 김만수 할아버지의 차분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의 삶을 담담히 전하는 목소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죠. 언젠가 석양이 질 무렵 한강변 벤치에 앉아 박지연 주무관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군요. 그녀는 서울시가 제안한 아시아 도시재생연구소에 객원 연구원 참여 요청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이 겪는 변화와 보존의 균형을 연구하는 기관이었고 제 경험을 공유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어요. 해가 지고 강변에는 하나둘 조명이 켜졌습니다.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가 밤하늘을 수놓았고 저는 문득 템즈강과 한강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을 흐르는 두 강이지만 결국 하나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물길이라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은 그 자리에 있는 듯하지만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해야 하니까요. 김만수 할아버지가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한평생이 다 이 강가에서 흘러갔네. 그리고 이제 내 이야기도 이 강에 스며들게 되었구먼.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별빛 아래 반짝였고 저도 모르게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강의 의미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강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 꿈과 정이 흐르는 길이었어요. 템즈강에서의 좌절이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강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깨달음도 얻지 못했겠지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흘러가며 서로를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강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자리를 찾아 다시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도시 설계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마음 깊이 감사하며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